네, 이번에는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단 제목이 프로그램 학습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학자는. 왜 스키너가 이렇게 프로그램 학습을 하려고 했냐면 그 학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개별화 학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키너는.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1대 다수업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보통 한 교실 칠판보고 한 교실에 교사 한 명에 한 20명 정도 강의를 하죠. 근데 이 20명 하나하나의 어떤 수준이 다 다릅니다. ABC로 나올 수도 있고 ABCD 1로 나눌 수 있고 다 다르겠죠. 그럼 스키너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학생들이 자기 능력 수준을 일단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뭐, 맞춤형,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이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를 들어 그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책이든 간에, 어쨌든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한다면 그 모두가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스키너는 기억할 하신 분은 알고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가서 교육 심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키너는 이제 행동주의 학자입니다. 행동주의. 예를 들면 이제 스키너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반응,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그 행동 후에 어떤 자극을 주면 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학습이다. 이렇게 본 게 스키너입니다. 뭔 의미냐면 학생이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시킨 대로 수학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화를 좀 맛있는 걸 먹을 걸 준 겁니다. 그게 자극이겠죠. 아, 학생이 이런 행동, 문제를 잘 풀어낸 행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자극이 주어진 겁니다. 어떤 자극이냐면 긍정적인 자극인 거예요. 뭐 자기가 원했던 물건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좋아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학생은 그 앞에서 보였던 행동을 더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해되죠? 그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스키너가 봤을 때는 학습은 이렇게 어떤 행동 이후에 어떤 자극을 잘 적절하게 줘서 원하는 행동 방향으로 학생들이 이끌어 나가는 게 바로 학습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단계별로 이렇게 쭉 학생들이 원하는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쭉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떠한 뭐 강화 요소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고 만약에 그 행동에 어떤 행동에 대한 원하는 결과물을 그 학생이 보여주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더 다시 다른 행동을 어떤 다른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스키너는 하나하나 학생들이 나아가야 돼. 칠판 볼까요? 하나하나 나아가야 될 어떤 그 학습 전체를 부분 쪼개서 그래서 쪼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습을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읽어보면 프로그램 학습이란 기계적 장치 혹은 체계 형태입니다. 형태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능력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여 목표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학습법이다.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 장치일 수도 있고 혹은 체계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학생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로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진도입니다. 진도. 자신의 어떤 진도 혹은 능력에 따라서 스스로 학습해서 목표를 도달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프로그램 학습은 교수 기계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 다 교수 기계랍니다. 이용하여 학습자의 능력과 진도에 맞게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별화 학습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완전 학습이 가능하도록 본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 만약에 임용고사에서 완전 학습이 나오면 일단 확실한 거는 그게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블룸의 완전 학습은 아닌지 그리고 스키너의 완전 학습은 아닌지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완전 학습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는 순간 이 세 명 학자 중에 한 명 걸 적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키너도 마찬가지로 개별화 학습을 진행하며 전부 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니까 완전 학습이 가능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 PPT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으로 어떤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문제를 제가 개발을 해서 내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추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못 맞추면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스키너 세 가지 프로그램 학습 그 유형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직선형과 분기형과 반복형으로 만들 수 있다. 한번 볼게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말하는 겁니다. 이제 행렬, 이제 우리 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선형은 조건에 의해 분기되거나 또는 일정한 내용을 반복 처리함 없이 둘이 분기형과 반복형을 얘기하는 거겠죠. 분기되거나 일정한 내용을 반복 처리하는 거 없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의 명령문 단계적 명령문씩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실행 정지 혹은 명령에 도달한 형태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작을 하고 원하는 반응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나오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반응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다시 넘어가고 안 나오면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 단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명령 반응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일렬로만 쭉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직선형 순서대로 그럽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 원하는 답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데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이 직선형은 단순히 그 원하는 만족도가 나오면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이게 직선형입니다. 분기형은 조금 다릅니다. 분기형은 주어진 조건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실행 내용이나 순서를 서로 달리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원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오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근데 안 나오면 다른 행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선택형. 죄송합니다. 원하는 답이 나오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학습자가 왜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보충학습의 내용을 다시 준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 학습을 하고 나서 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뭔가 직선형보다는 분기형 프로그램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선형은 나오냐 안 나오냐 판단하지 분기형은 안 나왔을 때는 왜 이 학습자는 왜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못했지? 아마 이게 부족했던 걸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A가 부족했던 건지 B가 부족했던 건지 C가 부족했던 건지 점검을 해보고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못했을 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왔을 땐 이게 부족한 건지 이게 부족한 건지 이게 부족한 건지 점검해보고 이게 부족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다음에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게 분기형입니다. 이해되죠? 반복형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어느 부분의 처리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형태다. 그냥 쉽습니다. 쭉 해서 마지막까지 갔다.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학습을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끝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이게 끝나면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혹은 이 부분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해서 다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반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이든 그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어쨌든 여러 번 학습했을 때 효과가 높아지니까 그 학습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번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반복형입니다. 알겠죠? 쉽죠, 여러분? 시험이 만약에 나온다면 프로그램 학습법의 정의를 적으라고 하면 이 정도로 적으면 될 테고 프로그램 학습법 유형을 적으라고 하면 직선, 분기, 반복형 중에서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형을 만약에 적으라고 할 수도 있고 분기형을 적으라 할 수도 있고 반복형을 적으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 학습법의 어떤 유형과 그 세부 유형과 그거에 대한 특징 뭐 두 가지를 서술하시고 하면 뭐 직선형, 분기형, 반복형 중에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이론의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선형 칠판 볼까요? 직선형 순서도 그 다음에
분기형, 선택형이 분기형입니다. 분기형 순서도 반복형 순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이론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냐면 첫째, 계열성의 원리. 그 다음 둘째 부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이론이 시험에 나온다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정의, 이런 정의와 그 다음에 종류 적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나올 확률이 큰 게 뭐냐면 바로 프로그램 학습 이론의 원리입니다. 원리. 첫 번째 원리 이론은 계열성의 원리. 보이시죠? 계열성의 원리. 두 번째는 적극 반응의 원리. 세 번째 즉각 반응의 원리. 네 번째 자기 속도의 원리. 총 이렇게 네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해당되는 학습 이론의 어떤 정의를 서술하고 해당 학습 이론이 가지는 원리 두 가지에 대해서 서술할 것 한다면 이 네 가지 원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서술형 문제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문제들이 적을 수 있는 내용의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네 개를 다 적으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특정 부분을 선택하도록 보통 유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네 개 중에 아는 것만 적어라. 이러면 정답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공부했을 때 어떤 학습력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걸 적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몇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적어.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이 나오는 추세죠. 그래서 보면, 일단 계열성의 원리는 함께 살펴봅시다. 쥐가 지렛대를 누를 수 있도록 세분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행동을 얻기 위한 과정의 단계를 매우 세분화시켜 단계별로 강화 전략들을 이용하는 원리를 계열성의 원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학습 이론은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으로 갈수록 이제 최종적인 목표로 도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문제가 나아갈수록 문제가 내용이 더 심화된 원리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또 2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순서로 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지 갑자기 3차 방정식을 갖다가 2차 방정식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1번부터 가서 5번부터 단계로 만들 때 5번이 최종 목표가 될 텐데 이 각각의 학습이 넘어갈 때 그 단계가 그 위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가 지렛대를 누를 수 있도록 세분화시키고 이게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키너 실험을 한 거죠. 이제 지나 이제 비둘기가 이게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지렛대를 눌려야지 먹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이 생물이 이 지렛대를 눌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 먼저 뭐 이렇게 빛을 줘서 이 신호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쥐든 뭐 비둘기든 이 신호를 보게 해서 일로 오게끔 유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유도를 하게 해서 여기 뭔가 뭐 이제 뭐 발판 같은 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 발판 쪽으로 다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이 발판을 눌리면 뭔가 이 지렛대에 뭔가 떨어지도록 해서 먹이가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처음부터 여기 있는 생물이 이 지렛대를 눌리게끔 하도록 하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각각 세분화시켜서 단계별로 이 지렛대를 눌릴 수 있도록 뭔가 절차를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열화 있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그 수업을 어떤 이 프로그램 학습을 이용할 때 그 과정들을 세분화시켜라. 일단 이게 목적입니다. 세분화시켜서 단계별로 강화 전략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 딱 처음에 이까지 왔으면은 또 먹이를 또 주고 처음에 이까지 왔으면 먹이를 줘라 이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학습하다가 원하는 걸 도달했을 때는 학생이 원하는 만화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혹은 학생이 원하는 뭐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도달 단계에 왔을 때 이 정도 그 다음 강화 전략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라. 따라서 학습해야 하는 것들은 난이도를 고양하여 논리적으로 배열하라. 이게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왜 계열성의 원리로 진행했냐? 실수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 단계에서 학습자는 새로운 자극에 올바르게 반응할 준비를 갖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 3 할 때 이 1을 학습하면 2에서 올바르게
올바르게 반응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거죠. 1을 학습하면 2를 학습할 때 2를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때문에 실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을 학습할 때는 1, 2를 하게 되면 3을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 게 너무 개론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계열성의 원리. 중요한 거는 원하는 행동을 얻기 위해서 단계를 세분화시키고 강화 전략을 주며 그 학습 순서를 난이도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배열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게 계열성의 원리가 됩니다. 알겠죠? 좀 더 적어주고 싶으면 실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열성의 원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쉽습니다.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 반응의 원리.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학습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이다. 따라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실마리를 제공해라. 적극 반응의 원리는 뭐냐면 학습자가 결국 자기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정답을 유추해내고 도달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학습자를 던져 놓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학습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뭔가 힌트를 다양하게 제공해라. 이게 적극 반응의 원리입니다. 학습자들이 그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마리, 힌트를 제공해라. 프로그램 학습은 각 단계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제시해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한다. 반응 오류를 최대한 적게 하며 정답 유도를 위해 밑줄을 긋는다. 뭐 이렇게 어쨌든 뭐 밑줄 긋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이 부분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습자가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실마리와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 적극 반응의 원리이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즉각 반응의 원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제공해라. 이겁니다. 아니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비둘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주어져야지. 좀 이따 주어지면 이게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데 뭔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였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바로바로 지급해 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런 이런 자극을 내가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오랜 시간 있다가 강화물을 주면 이전에 했던 학습 행동이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반응을 보일 때마다 즉각적으로 학습자에게 반응의 정보를 알려준다. 반응을 보이면 이게 맞아 다 틀렸다. 그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서 바로바로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구성해라는 게 즉각 반응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분기형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뭐 정답, 오답했을 때는 왜 오답했는지 또 반응하도록 해서 1, 2, 3 이거 2번. 얘는 이 2번이라고 봤기 때문에 오답을 했구나. 다시 프로그램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나서는 다시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오면 다음 2차 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마지막 자기 속도의 원리입니다. 학습자의 능력과 진도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 이론을 시행하며 학습자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원리. 그러니까 속도는 자기가 조절해라는 겁니다. 능력이 뛰어나면 빨리빨리 해서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하고, 근데 능력이 좀 부족하면 천천히 이렇게 아까 분기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학습을 이끌어 나가라. 하지만 모두가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속도 또한 강화 스케줄을 적절히 활용하면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는 강화 스케줄을 설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거는 이 강화 스케줄이 뭔지도 아시는 분은 이 부분까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스키너 프로그램 학습이면 다시 즉각 반응은 바로 피드백 주고 자기 속도는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맞추어서 그 속도를 조절해 나가서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라. 즉각적인 피드백을 바로 줘라. 정오표를 바로 제공해라. 적극 반응.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프로그램 학습을 하면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힌트와 실마리를 제공하라. 계열성의 원리. 학습자의 학습 단계를 세분화시켜서 적절한 강화 전력들을 배치하고 그 학습의 절차는 난이도를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배열해라.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게 계열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 이론 4가지 원리 다 모두 마쳤습니다.
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이론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적겠죠. 왜냐면 아직 교수 학습 뭐 모형 이론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 개별 학습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요건은 이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학습을 하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부분은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오늘은 스키너 프로그램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말도 많이 이제 버벅거리고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개선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